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위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번 주에도 게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게스트 이유정입니다. 게임을 이렇게 교육에 활용해서 지칭하는 용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게미피케이션도 있고 게임 기반 학습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지러닝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기능성 게임이나 대체 현실 게임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고 있던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최근에 사용되는 용어가 게미피케이션과 게임 기반 학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근데 게임 기반 학습인데 왜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라 게이미피케이션이에요? 게미피케이션 나만 웃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깨라고 뭐라. 똑같은 게임인데 아까 방금 게임 기반 학습이라 그러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저 심지어 개미라고 들었어요. 게미피케이션이라고. 제가 부산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게임을 게임이라 그래 게임. 근데 제가 이제 부산 용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부산 언어를. 아니 지금 약간 저희가 지금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명절 세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억양이 좀 달라졌죠. 네. 달라졌죠. 억양이 좀 달라. 저번에 며칠 전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이거 나중에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게이미피케이션과 게임 기반 학습. 내가 게임이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게 아무튼, 너무 딴소리로 많이 가네 요즘 내가. 그 게이미피케이션 저는 사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저는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게임이 그래서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거였어요. 저도 그래요? 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귀에. 게임이 이상하다는 소린 줄 알았는데. 나는 게임 게이미피케이션이 이상하다고 나도 얘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나도 게임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이 맞는데 게임이 발음상으로는 맞죠. 그래? 게이미피케이션이 맞고요. 네. 맞아요. 게임이라고 할래. 게임? 그렇구나. 네, 게임이 맞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발음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쨌든 게임 기반 학습이라고 하면 이제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래서 GBL이라고 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게임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게임 자체가 아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개하셨던 그 금융교육 빅게임처럼 이런 게임을 즐기고 나면 학습 목표가 이제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 게임화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이 아닌 어떤 것에 게임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게임의 요소를 집어넣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범위는 저는 좀 더 넓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마케팅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저 지금 너까지 왜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에 근데 뭔가 이게 어색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게임화를 적용을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더 저희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게임 이 요소가 뭐 뭔가 과제를 주고 보상을 받는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그런 태스크를 주면은 리워드를 주는 식으로 마케팅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좀 편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그 상호명 다 얘기해도 되죠? 네. 그 스타벅스 저희 앱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게임의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개를 모으면 키자마자 그래프가 쭉 올라가잖아요. 10잔 뭐 12잔 그리고 12잔 마시면 별이 딱 오잖아요.
이게 게임의 요소 중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들의 커피 앱에 활용한 사례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뭐 병을 넣었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사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이미피케이션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가 임무 완수와 그에 따른 보상 제도잖아요. 근데 이 보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거나 레벨을 올려준다든지 배치를 준다든지 하는 이 방식들이 게이미피케이션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PBL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사실 PBL 이해하잖아요. 근데 PBL이 점수, 배지, 점수판 이렇게 해서 PBL 이렇게 많이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에피 준비하면서 그 게임 교육 학회지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PBL이라고 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공부하셨나 보다 이러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아는 PBL과 너무 다른 PBL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포인트, 키가? 배지, 리더보드, 점수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논문 찾아봤을 때는 또 뭐도 많았냐면 또 PBL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BL이 내가 아는 그 PBL인가 하고 읽다 보니까 퍼즐 베이스드 러닝 그것도 PBL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PZBL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새롭네요. 지난 에피에 빅게임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좀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으니까 좀 후딱후딱 해봅시다. 저희 그리고 게임의 종류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제목은 교육 게임처럼 즐겨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 자꾸 게임과 게임이 신경이 쓰이는데 게임처럼 즐겨라 라는 제목이고 김상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유명하시잖아요. 게임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게임의 분류에 스포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저희 어렸을 때도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거. 부루마블. 그쵸. 보드게임도 이제 게임의 종류가 되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 게임 안에는 엑스박스 이런 거 혹시 쓰세요?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 이런 걸로 연결해서 하는 게임이 있고 PC 게임, 뭐 온라인 게임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로 하는 앱 게임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장르별로 구분을 하는 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드벤처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롤플레잉 게임, 전략 게임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게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모바일 게임이랑 온라인 게임이 가장 대세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일반 그 온라인 게임을 다 모바일화 해가지고 막 다 런칭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제 주변에는 그 플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e스포츠 뭐 게임 뭐 e스포츠 무슨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네. 그런 거 하면 다 컴퓨터가 설치될 줄 알았는데 모바일 그냥 핸드폰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그런 경쟁에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모바일 게임이 대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닌텐도가 어마어마한 인기래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서로 너 닌텐도 그거 가지고 있어? 막 이런 거 서로 막 얘기하고 닌텐도 게임이 요즘 그렇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게임 기반 학습이나 게임 기반 학습과 게미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교육에 활용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왜 이번에 에피에서 다루고자 하냐면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7월에 이제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은
러닝 테크놀로지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게임 기반 학습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이를 걸로 전망을 했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022년의 매출액이 2017년에는 32억 달러 에 2배를 뛰어넘는 81억 달러에 달할 걸로 내다봤대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에 대한 그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에듀테크라는 말이랑 같이 에듀테인먼트라는 얘기도 요즘에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듀테인먼트는 제가 또 현지님을 에듀테인먼트 수업에서 만났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에듀테인먼트는 사실 게임을 기반으로 시작된 용어는 아니기는 해요. 약간 놀이 기반이라고 할까요? 네. 그 요즘에 교육 쪽에서 게임 이제 쓰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많이 그 쓰이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가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혹시 해보셨어요?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해보진 않고 하는 걸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혹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도 있나요? 저는 그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시도만 해봤어요. 근데 요즘 제가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요즘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배우기 위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너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이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 막 학부모님들도 다들 막 이걸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교보문고나 이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사실 책방에다가 게임 이름을 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찾으면 마인크래프트 교육에 활용하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과목에 어떤 데 사용이 되고 있나를 찾아보면 역사, 수학, 과학, 미술 굉장히 많은 과목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게 대체 뭔가가 너무 궁금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해상도도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 되게 깨져 있는데 블록을 거기다 쌓으면서 약간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원을 캐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수학에서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빗변의 모를 계산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배우면 실제로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세상 안에서 블록을 그 비율에 맞춰서 다 재면서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무슨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전쟁을 해보자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게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저희가 지난 에피 중에 코딩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코딩이라는 것도 그 블록 코딩을 또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딩 교육으로도 요즘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뭐 찾아보시면 뭐 뉴질랜드 정부라던가 뭐 북아일랜드 정부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교과 과정에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처음 언제 알았냐면 그때 현진님 혹시 같이 있었나요? 현진님 아니었다. 유진님이랑 같이 간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그때 어디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도티님이 오셨었거든요. 도티님 아세요? 크리에이터 네. 도티님.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도티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인들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였는데 웬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얘네들이 왜 따라왔지 엄마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티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연자들이 이제 나와서 강연을 할 때는 이제 시큰둥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도티님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핸드폰을 막 다 들고 영상을 찍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길래 저렇게 되는 거지라고 해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교육용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인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 마인크래프트가 약간 픽셀 단위의 블럭들을 쌓아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이 안에 아주 작은 픽셀들이 모여서 컴퓨터 환경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건축물들, 랜드마크들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보는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들의 되게 다양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픽셀 단위로 내가 배워서 하나씩 쌓으면서 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추가로 하자면 이걸 알게 된 게 저는 핀란드에 대한 교육을 조사하다가 이제 그냥 대충 어설피 듣고만 있다가 이제 제대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핀란드의 한 어느 그 별로 이렇게 유명한 게임 회사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걸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는 교육용으로 쓰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게임이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로도 되게 굉장히 좋지만 교육용으로도 좋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 2조 6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됐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더 교육용으로 활용이 됐고 그 MS에서도 더 교육용으로 적합하게 이제 그 리디자인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교육 에디션이 따로 있다고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게임을 어떤 교육에 적용한 사례들? 그리고 아까 지은님이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 교육공학 개론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교육 뭐 모형 막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제 마지막 쪽에 또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지에 그렇게 유혹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배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배지를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에피에서 다루었던 그 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배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 배지가 몇 개지? 막 이거를 의심할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배지를 다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을 때 배지가 생기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뭐 보인다 이거를 이용한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게 교육에서 아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칸 아카데미의 배지 제도는 그 배지가 있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수강률 항상 수강률이 제일 큰 온라인 학습의 문제잖아요. 근데 수강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를 겪었다고 사실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배지가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배지가 이게 뭐 어디다 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칸 아카데미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그래서 네 이거를 취업을 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어느 기업에서 나는 뭐에 관련된 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어떤 취업 그다음 경력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제 저한테도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사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쌔신 크리드가 있어요. 이게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원래 처음에 어쌔신 크리드 자체가 되게 인기였어요. 왜 인기였냐면 이거 원래 교육용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탄탄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탄탄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왜곡이나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역사 교육에도 쓸 수 있다. 막 이런 후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어쌔신 크리드는 처음부터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잔인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쌔신 유비소프트에서는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막 쏟아지니까 안 되겠다. 교육용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버전을 교육용 버전을 오리진이 원래 거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투어라는 교육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집트와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등의 고대나 중세의 주요 유적들을 3D 그래픽으로 다 담아냈는데 그 그래픽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되게 탄탄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전부 다 투입이 돼서 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75개의 투어를 선택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투어를 하면서 뭐 건축물, 기념물, 그다음에 해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게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흔히 이렇게 듣기로 그냥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고 저는 원래 RPG 게임은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주로 했던 게 테트리스 같은 거였는데 저도 좀 그래요. 네. 근데 방금 역사라고 하시니까 되게 혹하네요. 또 역사 역사인 척. 지금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육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뭔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대 효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즐겁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공부해라라고 해도 공부는 안 하지만 게임 하지마 해도 게임은 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동기다 몰입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기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흥미와 몰입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흥미, 몰입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 사실 AR, VR 얘기할 때 우리가 딱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측면에서 좀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혹시 우리 게스트 님께서 저희 너무 게스트 불러놓고 아니요, 지금 저도 많이 배우고 네. 있어요. 새로운 시도들이나 그 전에 얘기만 듣고 사실 저도 마인크래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지은쌤 얘기 듣고 사회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왜냐하면 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랜드마크 같은 것들 이야기하니까 잘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교육에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전편에 얘기했던 그 빅게임에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즉각적인 피드백이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앱이 있어서 그 디바이스에서 자신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게 해주는 기술이 도와주었긴 하지만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서포트를 해준다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게 강력한 동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약간 그 주제가 좀 튀기는 하는데 우리가 교육용 게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흔히 이제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는 보드 게임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 보드 게임도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걸 본. 저는 사실 그 지금 사례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사실 게임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고 사실 그러한 선생님들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구매를 하는 절차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뭐 좋은 게임을 보통 그래서 사비로 구입하셔서 아이들과 이렇게 돌리긴 하는데 제가 여러 게임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전문적인 게임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임 메커닉을 잘 설계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좋은 게임들을 선별하기 위한 눈과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사전에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드게임 중에 단순히 어떤 지식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용어만 나열한 사실 보드게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실제 플레이를 꼭 해보시고 사실 교육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만약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요? 이 에피를 듣고 있는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점만큼은 꼭 한번 고려하고 구매를 하라라고 안내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보드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교육의 장면을 보자면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앞에서 수업을 지도하시는 분이 내용을 막 얘기하다가 관련된 게임을 딱 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또 다시 본인의 강의를 진행하시는 사례. 그러니까 교육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게임 전반을 스토리화하고 좀 이렇게 디자인한다는 느낌보다 그것을 좀 재미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차용하는 보드게임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게임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해보고 어떠한 거기서 뭐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 근데 이 자체는 되게 외제적인 동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외제적 동기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 이거를 왜 내가 얻어야 돼? 라는 사실 내재적 동기가 같이 결합해야 더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게임이나 보드게임을 활용하시되 앞뒤의 맥락을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사실은 게임의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하면 무조건 아이들은 좋아해요. 소리도 지르고 환호하고 뭐 재밌어 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내 전체 수업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그 초중고 현장에서 쓰는 보드 게임은 잘 모르지만 그 성인 대상으로 HRD 쪽에서 쓰는 보드 게임이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경영 쪽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 그게 약간 부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팀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각자 회사에서 뭐 너는 뭐 무슨 재무팀,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팀, 뭐 구매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돼 있고, 어떤 뭐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매를 해야 되고 그걸 잘 마케팅해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별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에서 뭐 이때 뭐 1, 4분기에 매출이 어땠고 2, 4분기 매출이 어땠고,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서 뭐 경영이 성공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우승팀에는 뭔가 보상이 내리는 이런 식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그래서 대체로 이 게임을 누가 하냐면 신입사원 대상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왔는데 경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재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그걸 그냥 뭐 재무제표는 뭐 매출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손익분기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설명해주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면은 나 일개 신입사원이 무슨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 하나의 역할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구나 막 이런 걸 약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그 게임이 라이센스가 소니 무슨 뭐 어디지? 아무튼 뭐 그런 해외 라이센스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게임을 하려면 좀 단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제가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고, 그 무슨 사에서 만든 데인데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교육박람회에서 와 이거 신선하다 했었던 거 하나 봤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개의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막 블록체인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채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그거 좀 신선했고, 그거 이외에는 제가 약간 컴퓨터 과학 교육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의 보드게임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플러그드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언플러그드 교육이고 개발이 쉽고 그리고 네. 학습 목표가 명확한 것 같아 그쪽은. 맞아요. 네. 순차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딱 그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니까 게임을 만들기도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보드 게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게임 기반 학습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보상 제도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제적 동기잖아요. 근데 이런 외제적 동기로 인한 행동 자체가 개인으로 내면화되면서 이제 스스로의 내재적 동기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느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게임 기반 학습에서는 퀘스트를 던져주고 내가 레벨업을 하고 배치를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을 해서 내가 성취하는 데서 느끼는 어떤 성취감이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가는 것에 대한 유능감, 유창성에 대한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그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는 거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개인이 자기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그 퀘스트를 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요즘에는 성희님이 싫어하는 상호작용 아 나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 네. 그게 이제 게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어떤 관계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 제가 가끔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때 뭐 항상 질문하거든요. 선생님은 게임형 인간이십니까?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게임피케이션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세 개를 뭐 얘기해봐. 그러면 아무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냥 뭐가 있지? 이러다가 갑자기 타이머를 돌려요. 10초 안에 라는 걸 붙이면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적절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거 있어요. 그 저희가 조별로 3명이서 한 팀이서 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아이들의 현실 세계에서는 강한 강자가 있고 저희가 그것도 되게 고려를 하거든요. 사전에 선생님한테 혹시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할 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사전에 하긴 하는데 근데 게임을 하면 여기에 온전히 잘 몰입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그게 좀 뒤바뀔 수 있는 그게 좀 그런 상황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애가 뭐 되게 희귀템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 교실에서 되게 조용하고 말 없는 애인데 뭐 교실에서 좀 이렇게 힘 있는 애가 야, 그 아이템 나한테 좀 팔면 안 돼? 막 이런 상황들, 이 아이가 부탁하게 된 상황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좀 늘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점으로 보자면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면인 것 같아요. 다양한 단점이래. 네,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단점해야 돼. 단점. 아,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네요. 그쵸. 근데 이제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아까 사실 살짝 언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비용 문제, 보드게임도 저는 비용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교육 경영 전략이라는 수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경영의 어떤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콰이어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뭔가 기업을 뭐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임인데
이게 일단 한국에서 출시된 게 아니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일단 사서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근데 이게 직구로 사다 보니까 하나를 한 6만 원 주고 샀나?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 갖고 게임 못 하잖아요. 수업에서. 수업 한 30명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어떤 데였지 검색을 하다가 그거는 결국 못 찾고 새롭게 발견한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 그 기업가 정신 챌린지 보드라는 뭐 이런 게임을 찾았거든요. 저 이거 샀어요. 사셨어요? 네. 근데 안 해봤어요. 아니 이런 보드 게임의 문제는 사도 혼자 해볼 수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아까 어콰이어도 사고 이 챌린저 보드 게임도 샀는데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갖고 올게요. 그때 성혜님이 막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2019년이 되었네요. 아니 저희가 이거 녹음 날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하루 만나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게임은 못 해봤네요. 그럼 다음에 꼭 해보는 걸로. 네, 한번 아무튼 가져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용 때문에 늘 그게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빅게임 같은 개발과 운영에 큰 돈이 드는 거를 실현하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제가 뭐 정확히 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명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게 금융교육 쪽이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또 사실은 좀 이렇게 돈이 없는 막 이렇게 막 힘든 그런 산업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돈이 사회공헌 많으니까.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왜냐면 교육 필드에서 이 정도의 빅게임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런 이제 금전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게임 자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과몰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할 때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게임이 내가 어떤 수준의 제가 게임에 대해서 행동하느냐라는 그런 척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게임 행동 종합 진단 척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그 게임 유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만 20세까지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우리 다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 사실 만 20세라고 하고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거짓말을 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유형이 크게 4가지고, 그 가장 이제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몰입군, 그 다음이 과몰입 위험군,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군, 그 다음에 선용군이라고 해서 게임을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선용군으로 나왔어요. 네. 아니, 정말 나이도 거짓말했는데 그거 못했겠어? 그러니까 저는 만 20세라고 빙의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위험 요인, 문제적 게임을 이용할 때 문제적인 요인으로 뭐가 있냐면, 그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만족을 하려면 그 다음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갑자기 이용을 못 하게 됐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불쾌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자꾸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본인의 컨트롤 제어 능력을 잃게 되는 거, 그리고 늘 계속 게임을 생각하고 뭐 아이템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트가 만약에 뭐 10분 단위로 하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계속 10분 단위로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사용, 이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무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런 문제적인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정말 와닿나요? 어떤 분이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대신에 이제 게임을 잘 쓰면 또 좋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게임을 잘 쓰면 재미와 활력을 경험을 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거는 또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그리고 지은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뭐 여행을 가는 게임을 하면 본인의 경험이나 생활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나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것 또한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몰입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미션을 달성했을 때 느끼는 도전과 성취감. 저는 그렇게 그 하나 스테이지를 레벨업하면 너무 만족감이 들고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내가 게임을 몇 시간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정말 지켰어요. 그러면은 그걸 통제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이제 자기 긍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성애님은 별로 원하시진 않지만 게임에서 느끼는 상호작용, 그래서 게임 친구들하고 또 절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하는 거 그런 거를 그 혹시 안 들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척도를 네. 사용을 해보시라고 테스트 해보시라고. 네. 한 가지 좋은 점 또 추가해도 되나요? 네네. 그리고 그 게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전 에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규칙을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게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 뭐 정말 뭐 사회 시간, 뭐 도덕 시간 이럴 때 글로 배우는 거라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게 또 게임의 굉장히 또 독특한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이제 반대로 다시 좀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네. 그 규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임에서. 근데 이 규칙을 누가 정하고 그 규칙이 정당한가를 도대체 누가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있지?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업에서 본인이 이거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몇 포인트고 어떻게 하는 게 마이너스인지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우면서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게임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부분이 굉장히 맞아요. 많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네. 추가 그 게임 개발의 이제 연장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뭐 젠더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뭐 성별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색 인종만 이렇게 대체로 예전에는 백인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다양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 시민 의식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한국 뭐 게임 무슨 학회 그런 데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젠더 아이덴티티와 게임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배지나 포인트들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에만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뭐 아까 제가 지난 에피에서 얘기한 것처럼 편법을 사용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나 회방꾼도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막 게임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실 생기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게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게임에.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경쟁이 과열되는 게 또 이제 게임의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사실 그 페퍼트랑 레즈닉 교수님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분의 책을 보면 이런 게임화에 대한 되게 우려점들에 대해서 꽤 깊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외적 보상과 게임화의 효과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러한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에 정해진 어떤 작업 훈련을 음. 목표로 할 때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때는 사실 이렇게 게임하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뭐 훈련이라든지 익숙해지게 하는 거, 빨리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게임이나 점수, 인센티브, 배지 같은 것들이 좋은데 창의적 활동에서 점수나 인센티브, 배지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그 학습자들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보상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게 돼서 내가 이걸 즐기는 거, 그러니까 이 보상을 즐기게 되고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그 즐김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지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이용한 경쟁, 게임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스크래치를 구축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작게 표기한다거나 정확하지 않게 뭐 1000 플러스 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최대한으로 없게 만들고 일부러 배지라든지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도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자고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그 페퍼드 교수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창의성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내적 그 동기를 부여하는 원칙, 그리고 그것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에 집중하게 되는 원칙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랑 저는 완전 교육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 결과에 대한 경쟁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경쟁이 되게 게임을 재밌게 하는 요소인 거예요. 엄청나게 애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교육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경쟁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하고 모두 다 기뻐하고 모두 다 뭔가를 얻어갔으면 좋겠어라는 게 사실 많이 부딪혀서 그것을 약간 균형을 잡는데 꽤 많은 노력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고 순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획했던 게임에서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이 되면은 무엇을 그냥 받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재미있게 따로 지어서 배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게임이랑 관련해서 본 책에 그 게임의 어떤 요소가 학생들을 몰입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게임은 갈등, 경쟁, 도전, 반대가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그런 요소들이 플레이어에게 아드레날린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줘요, 주기는. 네, 근데 정말 맞지만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동의하기가 너무너무 약간 거부감이 드는 단어였어요.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좀 네. 이 부분만 따로 얘기해도 그러게요. 되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그런 것 에피에 또 같아요. 오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여러분들께 깊게 파주세요. 아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이제 다른 얘기로도 많이 새기는 했는데 오늘 되게 재밌어서 자꾸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게스트로 오신 유정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기획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것들 너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여기 다 교육공학 전공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공학자로서 이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압박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교육공학자의 위치는 어디일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요즘 교육공학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PM으로서의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과 디자이너와 그 각자의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균형을 맞추고 그 교육공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중심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학습자들이 정말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축을 갖고 PM을 하면 이 분야에서도 교육공학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을 뭐 학부 때나 뭐 대학원생이시라면 그때 좀 해보시면 나중에 사회에 나오셔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몹시 공감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유정 선생님. 네, 몹시 공감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플러스 요즘에 새롭게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라든지 혹은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 언제 또 어떤 주제들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역시나 금융교육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것과 최근에 관심사는 사실 체험관이에요. 네. 그래서 체험관을 어떻게 구현하면 재미있게 아이들이 즐기면서도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금융과 연계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가능해질까? 하나와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좀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콜미.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그러면 끝나고 얘기 좀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후원과 후기 부탁드립니다.